장기금리가 베어 스티프닝을 통해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장기금리가 좀 올라왔잖아요. 네네. 네, 정상화가 완료됐죠. 정상화가 10년 됐어요. 3개월이. 네네. 이제 정상화 됐는데 음. 다시 내려갈지 아니면 위로 갈지 이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전히 관점이 유효한지 좀 궁금합니다. 정상화된 커브는 언제든지 잠깐은 다시 이제 역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미 2년 넘게 역전돼 있던 게 아무튼 정상화가 됐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잠깐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제 정상화의 길로 가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10년 3개월의 베어 스티프닝으로 인한 정상화는 끝났잖아요. 네. 그죠? 네. 정상화됐죠. 네. 이제 10년물 금리가 3개월 금리보다 더 높은 수준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그럼 앞으로도 이제 커브가 더 스티프하게 정상화는 이미 끝났고 원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더 긴 시기의 금리가 짧은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장기물이 더 올라가는 주도로 될 거냐 아니면 단기물이 내려가는 주도로 될 거냐의 과정이 남은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최소 제가 봤을 때는 향후 6개월간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의 그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인터뷰나 점도표 금리를 찍어놓거나 하는 것들이 이미 시장에선 매파적 인하를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꽤 매파적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25년에 점도표 터미널 금리를 3.9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9월에 있던 FOMC 경제 전망 그 점도표에서 가장 호키시한 거를 대입해 봐도 그거보다도 더 매파적일 정도로 시장이 금리를 25년 터미널로 몰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연준의 점도표를 봤더니 3.9 그 시장의 예상에 맞춰서 찍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생각보다 꽤 놀랍다였는데 저는 아무리 연준이 이번에 매파적으로 나오더라도 그거를 맞추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인터뷰의 톤 앤 매너입니다. 인터뷰나 어떤 그 파월이 얘기하는 톤 앤 매너에서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FOMC 이후에 여러 유튜브나 여러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일어났던 장기금리 상승이 연준이 매파적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굉장히 매파적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번에 매파적 인하가 아니고 제가 예상한 정도나 아니면 덜 매파적이었다면 정말로 장기금리는 훨씬 더 크게 뛰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둘기적인 뉘앙스가 비쳤었다면 최근 나오는 여러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대입해서 본다면 훨씬 더 미래 리세션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미래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나라고 그 다다음 날 이렇게 며칠간 그래도 장기금리가 좀 상승을 했었던 건 지금 상황은 연준이 설령 아주 매파적이라고 하더라도 박스에 갇힌 걸로 보인다. 장기금리는 일부 더 뛸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매파적으로 가더라도 그때 당시에 최근 장기금리의 무빙이나 여러 것들을 봤을 땐 오히려 그럼 터미널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겠고 진짜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제 그냥 아주 기초적인, 채권에서는 사실 진짜 기초와 같은, 실제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도 움직일 만큼 이미 박스에 갇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 프루팅에 남겼었는데, 다만 이제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보자면 이번에 파월이 FOMC가 이 정도로 매파적으로 했다라는 건 이게 정말 당장의 경제 지표가 크게 부러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향후 수개월은 매파적인 걸 유지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의 급진적인 어떤 큰 반등이나 유가의 큰 반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수개월까지 장기 금리는 일부 하향 안정하는 기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렵죠. 지금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던 건데 아마 제가 한 번에 한 문장에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연준이 매파적이면 장기금리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연준이 매우 매파적이라는 거는 우리는 기준금리를 하이어 펄 롱거로 금리를 가져갈 거야. 다시 22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최우선이야.
경기 침체 뭐 고용 봤더니 뭐 문제 없어. 우리는 어쨌든 계속 높게 가져갈 거야.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건 기본적인 뉘앙스 자체는 장기 국채 시장을 살리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 국채라는 거는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경제가 부러지고 이런 거를 무서워할 때, 미래에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아웃퍼폼하는 자산이잖아요. 결국 지금 모든 핵심은 장기금리에 있는데, 장기국채 시장을 살리려면 연준은 정말 매우 매파적이어야 될 거다. 근데 이번 FOMC는 제가 봐도 갑자기 웬일이지 할 정도로 꽤 매파적이었고, 그럼 이 매파적인 게 처음에는 뭐 터미널 금리를 3.9까지로 실제 시장 예상대로 맞추고 올리고 우리 금리 안 내릴 거야, 이러니까 그런 어떤 채권 시장의 단순 메커니즘에 따라서 처음에 며칠은 장기 금리가 올랐을 수 있으나, 지금 기본적인 연준이 사실 노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매파적으로 했을 거다. 근데 FOMC 첫째 날이 있고 그 다음 날까지도 사실은 연준 입장에선 주식 시장에 굉장히 매파적으로 비치기보다는 채권 시장에 매우 매파적으로 비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는 올라가더라도 장기는 오히려 사람들이 미래의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하게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커브가 조금 더 역전되는 효과나 이런 걸 바랬을 건데, 제가 그 연준의 FOMC 직전에 프루팅에도 남겼듯이 일단 지금 연준은 박스에 갇힌 걸로 보여요. 아주 매파적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장기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고, 다만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장기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여건도 일부 연준은 노력했고 만들어가고 있다. 근데 채권이 그걸 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안 따라갔는데 금요일에 이제 좀 금리가 조금 반락했죠.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든 심지어 요새는 막 국채를 일부 유튜버 분들도 막 많이 다루고 하니까, 이게 그냥 장기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를 연준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뭐 매파적으로 했으니까 장기 금리가 오르는 거다, 연준이 비둘기적이고 금리를 내린다고 했으니까 장기 금리가 내리는 거다, 이렇게 아주 뭐 수학으로 치면 이거는 산수도 안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정말 그거를 얘기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은 오히려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간다라는 건 어떻게든 장기 국채를 다시 통제하에, 지금 통제를 벗어날 뻔했는데 어쨌든 그걸 어떻게든 안정시켜 보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연준이 만약에 비둘기적으로, 뭐 그게 정치적 압박이든 뭐든지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나간다면, 그거는 정말로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디플레이션이나 리세션이 아니라 미래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경제 성장을 두려워해서 텐트럼이 날 수 있는, 진짜 그 통제를 영영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던 그런 시점이었다고 저는 봤어요. 12월 FOMC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뭐 유튜버 분들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전혀 매파적이어서 그 시장 금리가 처음 하루 이틀 동안 오르고 했던 게 아니다. 뭐 간단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채권은 정말 생각보다 네. 개인분들이 할 만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관 쪽에 전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시고 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다른데, 네.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채권이고, 그런 차원에서 3개월물 그 제가 차트 네. 드렸던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SFRM, 그러니까 이거는 3개월 빌스 선물입니다. 선물의 하루짜리 일봉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 보시면은 이 캔들 하나당 일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채권 선물이니까 옆에 표시된 건 가격이고요. 이게 빨간색으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럼 3개월 금리가 내린 걸까요? 오른 걸까요? 가격이 올랐으면. 내린 거예요. 그쵸. 3개월 금리가 내린 거죠. 네. 그죠? 네. 아예 전 혹시 반대로 얘기하실까봐. 그쵸. 이게 오르면 3개월물 금리가 내린 거죠. 네. 자, 요때 보실게요. 여기 처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최근 3일 막 오르고 있죠. 네, 네. 4일째네요, 지금 오늘까지. 지금 이게 보면 왜 그럴까요? 이 처음 오른 날이 언제냐면 FOMC가 있던 날이에요. 요때.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이었어요. 그죠? FOMC에서. 근데 그 날부터 3개월물 선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쪽 금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이거는 뭘 뜻하죠? 연준이 매파적이면 시장 금리 오르는 거야. 심지어 3개월물 마저도 저렇게 지금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금리는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3개월물 금리가. 시장 금리라는 건 항상 프런트러닝을 해요. 왜냐면 저처럼 저기서 어떻게든 절대 수익을 내려는 참가자들이 있는 곳이 시장 금리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고 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이네요. 그러면 금리를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말했죠? FOMC 이전에도 이미 매파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 프라이싱이, 마켓 프라이싱. 마켓 프라이싱이라는 건 이런 선물 프라이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매파적이었고 그런 매파적인 프라이싱은 그 자체가 매크로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매파적이면 그 자체가 아무리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시장 금리가 막 하락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매크로 경제에 비둘기적인 영향을 준다고요. 매파적이라고 했는데도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지금도 다시 지금 저 가격이 오르고 있죠. 3개월 빌스 선물이. 네. 그러면 저건 뭘 뜻할까요? 비둘기죠. 단기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 반대로. 네. 그죠? 왜냐면 시장은 항상 프런트러닝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매파적이야? 야, 이거 진짜 리세션 올 수 있고 이거 이렇게 되면 말은 저렇게 하는데 금방 또 이제 내려야 될 거야. 그런 프라이싱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자체가 또 매크로에 영향을 주고 일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관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막 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시장금리인데 그걸 가지고 뭐 많은 유튜버분들이나 사실 채권 애널분들도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는데 실제 시장금리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내려주시고. 예측을 해서 프라이싱이 되고 그게 또 경제에 그게 영향을 또 미치고 반응이 되고 또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연쇄작용으로 연준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 어렵네요. 마켓 프라이싱을 어떻게 하면 다시 통제할까 또 머리 써가지고 또 뭐 거기에서 또 대응하고 수싸움이네요. 네, 계속 수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조금 그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진짜로 장기금리가 앞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냐 네. 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아직 트렌드적인 그러니까 내년 결국에 이제 매크로 핵심적인 영향을 끼칠 트렌드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뉴트럴이고요. 중립이라 모르겠고 그 트렌드 자체는 충분히 아직도 더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전형적인 리세션이 발현될 만큼 장기 시장 금리든 단기 시장 금리든 충분히 아직 매파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미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막 다시 올라가고 조금 있죠. 네. 다시 좀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네. 트렌드 자체는 좀 더 노랜딩스러운 게 아직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장기 금리는 좀 하락할 수도 있겠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럼 여전히 연준도 매파적이어야 하는 거네요. 계속 매파적으로 가야 될 텐데 그게 거기서 또 문제가 내년에도 계속 매파적으로 가다 보면 네. 어느 순간에는 진짜 그렇게 매파적으로 계속 가면 어쨌든 간에 단기 금리든 이제 그 연준의 기준 금리든 뭐 이런 게 계속 높게 있으면 실제로 이게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정말 레포 금리 뛰고 이러면서 전형적인 리세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어느 시점에서는 경제 지표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그리고 주가에 반영이 될 거예요. 왜냐면 주가는 어쨌든 연준이 매파적인 거는 주가에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그거는 그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멀티플과 성장이 있는데 성장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아래로 누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에는 좋지 않을 수 있죠. 네. 얼마 전에 뭐 나왔듯이. 그럼에도 또 이제 굴스비가 나와가지고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뭐 굉장히 뭐 우리는 아직 중립금리까지 한참 남았다. 금리 인하 저기 또 내년에도 많이 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금요일에 또 반등도 했고 계속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이런 기조가 계속 되면서 그게 주가의 그 성장 전망에 타격을 주면서 만약에 크게 하락한다? 그럼 크게 하락하거나 뭐 여기서 한 10%, 20%만 크게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뭐 이런 그 정치적인 것까지 다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럼 채권 투자자들은 이제 뭐 어떤 방향으로 좀 투자를 해야 할지 좀 경로를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네. 모르겠어요. 뭐 개인분들은 그렇게 채권을 타이트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아니니까 저는 뭐 개인분들 그리고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채권을 막 투자해서 막 전재산 투자해서 막 이렇게 홀딩하고 그러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쵸. 여전히 저는 채권에 롱으로 특히 장기채에 롱으로 진입하는 거는 전혀 권하지 않고요. 단기로는 약간 기회가 있을 수는 있으나 권하지 않고 만약에 채권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저는 TUA라는 티커가 있어요. 그게 한 2년물에서 7년물 사이를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좀 짧은 거를 투자를 하는 ETF인데 네.
TUA를 담기에는 좋은 시점 같다. 이해되시죠? 네,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을 뭐 빌스 같이 그런 초단기채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네. TUA를 사는 거는 괜찮은 시점으로 왔지만 장기채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룸이 별로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아마 저희 채널에서 처음 보도를 저희가 언론이 아니고 제가 웬만하면 어려워도 핵심을 다루려고 하지 언론성에 막 그런 걸 하진 않지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마침 오늘이 이제 라이브를 하는 날인데 바로 어제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단 미국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재무장관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닛 옐런도 거쳤던 자리예요. 거기에 의장이 스테판 미란이라는 분이 됐어요. 아직 네. 뭐 어느 언론에서도 아직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스테판 미란이라는 분은 스캇 베센트와 마찬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저보다 근데 훨씬 오래 하시고 훨씬 더 그 매크로 쪽에 더 오래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스캇 베센트도 그렇고 그 스테판 미란도 그렇고 굉장히 옐런의 단기채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표현했고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반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23년, 24년에 옐런이 단기채만 발행해서 인위적으로 장기금리를 낮게 가져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스테판 미란이라는 분은 특히 또 당장이라도 미국을 어떤 주가나 이런 장기금리의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다시 미국이 이제 발행하는 부채의 듀레이션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채를 빨리 다시 발행해야 된다. 정상으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네. 참고로 스캇 베센트도 그런 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로 그게 그렇게 다 실현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 인사 저는 일요일에 그거를 보고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스테판 미란이 된 것도 꽤 놀라웠고 그 말은 당장에 진짜 내년부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분기부터 뭐 QRA를 봐야겠지만 네. 뭐 이게 처음에는 정권 인수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장기채 발행이 정말 꽤 크게 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채 발행이. 네. 네. 일단 이거는 정부 입장이에요. 네. 정부 입장에선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런 제가 말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아니면 이번에 제가 그 경제자문위원회 그 스테판 미란 뭐 이런 사람의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좀 제가 헷갈리는 건 트럼프가 진짜 고용하는 인사들 보면 꽤 진짜 단기적인 문제는 크게 생기더라도 뭐 주가가 폭락하든 뭐가 되든 생기더라도 올바른 길로 갈 거야 뭐 이런 인사들을 자꾸 채용을 해요. 저도 근데 그런 그거를 느낌 많이 뭘 받았어요. 알고 지금 채용하는지 근데 잘 모르고 채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는 제 생각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뭐 이게 진짜 주가에 당장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런 거를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지만 이념 자체는 굉장히 좋잖아요. 보수 네. 입장에서 원래 보수라는 게 뭐예요? 시장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정말 시장의 원리대로 굴러가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그런 정책의 원인으로 이제 주가가 내년 1분기나 제 예상처럼 내년 1분기나 뭐 만약에 최소한 20% 정도 폭락을 뭐 크게 빠진다면 그러면 그때도 정말 트럼프가 이제 또 이렇게 장기채 발행 뭐 이런 거에 대한 원인도 아마 알게 될 텐데 그거를 둘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쨌든 그 두 입장이 있고 정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정부 입장은 굉장히 상충된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또 감세 막 엄청나게 감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통해서 도찌를 통해서 뭐 정부 지출을 확 줄이고 막 이래놓고는 또 감세를 하겠다는 폭이 그 정부 지출을 아무리 뭐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네. 지출이나 재정 적자가 사실은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구조인데 지금 네. 굉장히 자기가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아나? 라는 의심이 들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인사들이 굉장히 그런 강한 목소리를 오래 냈던 사람입니다. 스티브 미란이라고 굉장히 아무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꼭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둘째는 이제 연준 입장. 네. 금리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정부 입장만 가지고 뭐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시장 금리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럼 정부와 연준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첫 번째는 정부 입장을 입장은 뭔가 상충된다. 네. 근데 확실한 건 이거 인사들이 이거 진짜 잘하면 난리 날 수 있겠다 싶은 인사들이 자꾸 되니까. 두 번째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장기채를 많이 발행해서 그럼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만약에 위험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장기채를 어떻게든 만약에 주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가장 그래도 그런 어떤 장기채의
어떤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거를 안정시켜줄 수 있는 파월이 뭐 트럼프를 싫어하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경제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장기채 금리가 또 다시 막 급등하는 상황이 내년 중에 발생을 한다면 그걸 안정시킬 수 있는 건 뭐죠? 그나마 연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굉장히 매파적인으로 가야겠죠. 굉장히 매파적으로 가서 단기는 하이어 폴 롱거가 되더라도 앞에 쪽 거는 뒤에 쪽 게 내려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의 인플레이션, 미래의 뭐 재정 적자, 뭐 미래의 뭐 어떤 경제 성장, 재정 지출로 인한 그런 걸 채권 시장이 신경 쓰게 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디플레이션, 미래의 리세션을 프라이싱하게 채권 시장이 두려워하게 하려면 네. 굉장히 당장 매파적이어서 디플레이션 와도 상관없어 정도는 돼야 22년처럼 그래야 장기 금리가 좀 일단은 낮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네요. 어디서는 파월이 트럼프의 일부러 개기는 거다라고 이번에 매파적인 게 그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지금 최근에 파월 FOMC 있기 전까지 장기금리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월 나름대로는 정말로 장기채 시장을 살리려고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본 것 같고 이러한 기조가 잘하면 25년에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건 주식시장에는 안 좋죠. 확실한 건. 그러니까 어차피 박스에 갇힌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인사들이랑 연준이랑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무부 인사들하고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뭐 그쪽 내부 인사이더도 아니고 모르겠으나 네. 사실은 뭐 스캇 베센트는 파월 대신에 신임 또 연준 의원은 우리가 박아놔서 파월의 힘을 빼야 된다 이렇게 막 할 정도로 별로 그 인사들이 파월을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서로 지금 아직 뭐 어떤 교류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파월은 특히 지금은 바이든 정부가 아니고 이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미국 정부 인사들이 그들이 말하는 식으로 장기채를 발행을 높이려면 네네. 그들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오는 게 나을까요? 올라가는 게 나을까요? 금리가 내려가야 내려가는 돼요. 게 내려가야 돼요. 네. 내려가야 돼요. 특히 장기금리가. 그죠? 근데 장기금리가 내려가려면 아까 말했듯이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선 굉장히 매파적인 게 오래 가야 되고 시장을 계속 아웃토크 시장이 예상하는 매파보다 더 매파적일 정도로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파월은 어쨌든 12월 FOMC에선 저도 놀랄 정도로 진짜로 할 일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미 장기채 시장은 제가 그 FOMC 전에도 글을 썼듯이 이미 연준도 좀 박스에 갇힌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진짜 저도 모르겠습니다. 장기채 저희 지금 숏포지션 일단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결론은 아직 채권 금리가 어쨌든 그냥 본질적으로 정말 크게 하락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죠? 진짜 디플레이션이 와야 되고 네. 정말 디플레이셔너리한 어떤 그런 충격이 와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완벽한 소프트 랜딩 정도라도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지금 4.5 뭐 부근에서 다니는 이 장기 금리가 저는 미국의 현재 노랜딩적인 압력의 어떤 뜨거운 압력을 좀 이렇게 낮춰줄 수 있는 정도의 금리 수준일 수는 있겠으나 그만큼 오래 있지도 않았고 아직은 더 올라가야 된다 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최근 파월의 12월 FOMC에 저도 놀랐고 단기적인 거는 조금 어렵다. 큰 그림은 아까 말했던 여러 구조적 요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정권에서는 그 새로 뽑힌 인사들도 그렇고 장기금리 많이 발행하는 대신에 기준금리는 좀 낮추고 장기도 따라와 주길 원해 할 건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걸 이루려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안 되고 굉장히 파월의 매파성이 필요할 건데 파월이 의외로 12월 FOMC에 그렇게 굉장히 매파성 있게 얘기를 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